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 이후 공개 언급을 자제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유럽으로의 미군 추가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등 양측의 대치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1일 타스 통신, CNN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나토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러시아의 핵심적인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충분한 무기를 확보해 이곳에 폴란드나 루마니아처럼 현대적 공격 무기를 배치해 크림 작전을 시작한다고 상상해보라며 우리는 나토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지난달 26일 미국과 나토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분석했지만 우리의 세 가지 핵심적 요구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러시아의 핵심적 요구는 나토의 동진 금지, 러시아 국경 인근에 공격 무기 배치 금지, 유럽 내 군사 인프라의 1997년 이전 수준 복귀입니다. 이에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핑퐁 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양국 간 주고받은 서면 답변과 관련해 통화를 나누고 비공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발끝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끝까지 버틸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 본격적인 유럽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가 임박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군 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약 3,000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군 병력 2,000명이 수일 내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이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라며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중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력은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경우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대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손을 잡으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러시아 금융회사가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배제될 경우 유럽으로의 가스, 석유 수출을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콜라이 주라블레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최근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면 외화를 받지 못한다며 유럽 국가들도 우리의 가스와 석유, 금속 등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으름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던 러시아가 스위프트 배제에 부랴부랴 맞대응에 나선 것이죠. 세계 각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스위프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스위프트는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39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 결제망입니다. 현재는 1만 1,000개에 달하는 전 세계 금융회사와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스위프트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1977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을 땐 연간 1,000만 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4,00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이 스위프트를 거칩니다. 예컨대 미국 LA의 기업이 서울의 다른 업체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비업체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식입니다.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따라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러시아 은행 및 기업과 외국 업체와 거래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달러화로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러시아에 돈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퇴출은 러시아로 통하는 달러 공급선을 봉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국제 달러 조달선인 스위프트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이 스위프트를 바탕으로 달러를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수출 규모 전 세계 1위인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수출 대금을 스위프트를 통해 받습니다. 미국이 스위프트를 통해 언제든 이 수출 대금이 오가는 돈줄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를 바탕으로 달러 패권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스위프트 퇴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활용한 무역 결제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9월 러시아의 가스 기업 가즈프롬 산하 정유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공기 급유 비용을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즈프롬 네프트는 중국 내 34개 공항에서 항공유 급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량이 불어나는 만큼 주요 상품의 자국 통화 결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는 3년 연속 1000억 달러 약 1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세관당국에 따르면 중, 러 간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17% 이상이며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12%를 넘습니다. 한편 중국도 스위프트 위협에 시달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2020년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프트에서 홍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화폐에 몰두하는 것도 이 같은 탄탄한 달러 패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중국이 달러 거래망을 우회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 간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스위프트 등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은 달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패권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굴기의 실패에 대만의 TSMC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반도체 기술을 가지기 위해 대만의 무력 시위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대만을 이용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을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월스트리트저널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3억 달러 약 2조 7,692억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와 취안신 집적 회로의 실패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선도하고 있는 14나노미터 이하의 회로를 가진 반도체 칩을 만드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앞서 HSMC와 QXIC는 몇 년 내로 7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제품까지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HSMC는 전직 대만 TSMC 고위 경영진 중 한 명을 회사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고급 인력으로 회사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업용 반도체 칩 하나를 생산하지 못하고 지난해 6월 문을 닫았습니다. QXIC도 반도체 칩 제조 기술 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를 채용했지만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전직 직원이 설명했으며 QXIC 역시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얻고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칩도 상업용으로 생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투자금도 모두 날렸습니다. 최첨단 반도체의 양산까지 적어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량은 자국 내 수요의 17%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 역량의 확대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최첨단 칩 개발 능력이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201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빅펀드로 불리는 총 520억 달러의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투자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러나 이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 요식업, 시멘트 제조사를 포함한 수만 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회사인 것처럼 등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달러와 반도체를 규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두 번째 메달이자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바로 남자 1000m에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으로 어이없는 실격을 당한 황대헌 선수가 서름을 이기고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는 정말 완벽한 실력의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대헌 선수가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지난 1000m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과 헝가리 선수가 받은 부정 판정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이에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과 헝가리가 향후 대응 과정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녁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도중 헝가리 체육회 의장과 사무총장은 한국 선수단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불공정한 판정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졌습니다. 헝가리는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이 도를 넘자 세계 누리꾼들은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체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공교롭게 한중일의 국민성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국의 국민성은 전 세계가 모두 알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80억 인구 앞에서 중국의 수준을 입증한 모양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편파 판정으로 분노한 한국을 향해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기고 지는 것이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라며 한국에 훈수를 둔 것입니다. 이어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인 안현수의 악플 사례도 거론했는데요. 심지어 중국팀 소속 외국 코치의 가족까지 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승리를 추구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 항상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선수나 관중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이없는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올림픽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왕멍도 한국이 안현수를 꾸짖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쇼트트랙이 강한 이유는 반칙을 일삼기 때문이라면서 한류 금지령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정말 편파 판정으로도 모자라 중국인들의 어이없는 발언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를 넘어 미중 갈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초반 메달 레이스 주도를 즐기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귀화한 구아이링의 금메달 획득으로 우리 생애 최고의 대회라는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아이링은 중국어로 올림픽 무대에서 내 도전 정신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밝히자 중국 포털 사이트는 관련 검색으로 도배됐습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도 중국의 상징물인 용이 새겨진 경기복을 입고 있는 구아이링의 모습을 최상단에 실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놀라운 올림픽 대회는 처음,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등의 애국주의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미국에서 귀화한 선수를 앞세우며 자화자찬을 하기 바쁜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들의 국민성을 또다시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악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황대헌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의 댓글 폭격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정은 현재 황대헌이 사용하지 않는 과거 계정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모여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국기로 도배한 댓글이 대부분이었으며 한국을 뜻하는 KR을 쓴 뒤 구토하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연속으로 달기도 했으며
또한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다. 한국이 중국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차피 중국이 승리한다는 댓글이 도배됐습니다. 이와 같은 악성 댓글 반응은 쇼트트랙 곽윤기 선수와 BTS의 멤버 RM도 겪어 논란이 일었었죠. 한편 현재 일본 스키점프 선수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베이징 올림픽 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유니폼 사이즈가 규정보다 2cm 크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된 일본 스키점프 스타 다카나시 사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의 입장은 같은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카나시는 나의 남녀 혼성 단체전 실격이 일본 대표팀 모두의 메달 획득 기회를 빼앗았다며 동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응원하고 지지해준 팬들을 깊이 실망시킨 데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의 실격 때문에 동료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나의 경기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큰 일을 저지른 것에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 선수이지만 이는 다카나시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어이없는 판정의 잘못입니다. 다카나시 선수가 이렇게까지 국가와 팬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한 반응으로 일본 국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실격당한 다카나시 선수에게 일본 네티즌들은 너무 미를 추구했네. 트위터 트렌드에 본인 탓이라고 있더라. 콧대가 너무 높아져서 저항제대로 받고 있어. 날 다람쥐, 일본 하늘 다람쥐, 메달이냐 실격이냐 도핑에 실패했네. 같은 일본인으로서 창피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내가 살다 일본 선수 응원하는 날이 다오네라는 말을 하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국의 선수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는데 감싸주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비난을 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한편 다카나시 선수가 출전한 스키점프 경기를 보면 중국의 편파 판정은 쇼트트랙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키점프 노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독일 선수 카타리나 알트하우스가 2위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알트하우스 외에도 일본 다카나시 사라, 오스트리아 다니엘라 스톨치, 노르웨이 안나 스트름과 실리의 옥세스 등 여성 선수 5명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됐는데요. 모두 규정 허용치보다 큰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초 국제스키연맹은 스키점프 종목은 유니폼 치수를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야후 스포츠는 헐렁한 유니폼은 활공시 바람을 타고 선수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날다람쥐의 비막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다만 알트하우스는 혼성 단체전 실격 이후 여성 유니폼에 대한 규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실격자가 그렇게 많은 건가라고 의문을 표했죠. 이에 슈테판 호른가어 독일 감독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패러디라며 일갈했다고 야후 스포츠는 전했습니다. 독일팀 코치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실격 판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클라스 브레데 브라텐 노르웨이 감독은 스키점프계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과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은 두 나라와 달리 국민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 쇼트트랙 선수단의 미담이 공개되며 찬사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훈련했던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특이한 유니폼이 눈에 띄었는데요.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유니폼의 주인공은 터키 국가대표 19살 푸르칸 아카르였습니다. 아카르는 터키 유니폼을 입은 채 한국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터키는 현재 쇼트트랙에 단 한 명의 선수가 참가해 단독으로 경기장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본 한국 선수단은 터키 선수와의 훈련을 흔쾌히 허락한 것입니다. 아카르는 한국 선수단과 함께 주행을 했으며 코치들의 지도 시간에는 한국 선수단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외부 선수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었으나 한국 선수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아카르와 함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시 깍두기를 그냥 버리지 않는 한국 대인배 마인드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대인배적인 스포츠맨십은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석 선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동메달을 확정지은 김민석은 태극기를 등에 두르고 넓은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관중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면 금메달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닌중이는 7위에 머물렀는데요.
경기 후 닝중이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인사를 하던 김민석은 스케이트 끈을 풀고 있는 닝중인을 발견하고는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또 벤치에 놓인 빈 병을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까지 보이며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월드클래스임을 증명했습니다. 전날 쇼트트랙 대표팀에서의 편파 판정을 본 직후라 더욱 불편한 마음이었을 텐데도 인간으로서 따뜻한 행동으로 네티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이게 올림픽이지, 마음이 따뜻해지네, 한국 넘어지는 거 평생 기억하겠다는 중국 선수가 좀 배웠으면, 월클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국민성마저 인정받으며 누리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합니다.